제 아이가 사라졌어요. 8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 한때 가장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형사가 되어 있었고, 여자는 8살 아들을 둔 싱글맘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소라는 도윤이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경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가 어린 시절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아직 어둡습니다. 한소라는 건물 복도를 걸레로 닦으며 허리를 폈습니다. 33살이지만 허리는 40대처럼 뻐근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 30분이었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4개 층을 청소했습니다. 후,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라는 걸레를 양동이에 헹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빛이 완전히 밝아지면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건물 청소,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편의점 계산을. 몸은 힘들었지만 소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윤이가 바라볼 때 당당한 엄마로 있고 싶어. 소라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어가는 동안 소라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7살 아들 민도윤. 어젯밤 자기 전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해요. 나 엄마랑 나만 그릴 거예요. 그때 소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릴 텐데 도윤이는 둘만 그린다고 했습니다. 소라는 버스에 올라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이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도윤이 학교 끝나면 맛있는 거 해줘야지. 집에 도착한 건 6시였습니다. 소라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투룸 원룸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소라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7시에 도윤이를 깨워야 했습니다. 학교는 8시까지 가면 됐지만 아침 준비와 등교 시간을 고려하면 7시가 적당했습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키자 소라는 도윤이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침대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깔끔하게 개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화장실로 갔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엄마 먼저 학교 갈게요. 사랑해요.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가 혼자 일찍 학교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와 함께 나갔는데 오늘은 왜 혼자 갔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착한 우리 도윤이. 소라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위해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8시 정각, 소라는 편의점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출근길 손님들이 삼삼오오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사가는 직장인, 도시락을 고르는 학생, 담배를 사는 중년 남성. 소라는 기계적으로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오후 1시 편의점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소라 씨, 수고했어요. 이제 들어가 보세요. 네, 사장님. 내일 봐요. 소라는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도윤이 하교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도윤이는 오후 3시에 학교가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소라의 시선이 바닥에 멈췄습니다. 현관 입구 바로 앞 작은 파란 장갑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아동용 장갑이었습니다. 도윤이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소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윤이가 아침에 나가면서 떨어뜨렸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장갑은 현관문 앞 복도 쪽에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것처럼. 소라는 장갑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소라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2시가 되자 소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담임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1학년 3반 담임입니다. 선생님, 저 도윤이 엄마예요. 혹시 도윤이 오늘 학교 잘 왔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담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도윤이는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요. 소라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에 학교 간다고 쪽지 남기고 나갔는데요. 출석부를 확인했는데 도윤이는 결석 처리되어 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학교에 연락 안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무 연락도 안 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임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모르니 경찰에도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도윤이가 어디 갔을 리 없어. 친구 집에 갔거나 아니면 공원에서 놀고 있거나. 소라는 벌떡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작은 놀이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아이들만 몇 명 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도윤이 친구 엄마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도윤이 거기 있나요? 아니요, 안 왔는데요.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소라는 점점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8년 전 시어머니에게 짓밟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무력감, 두려움, 분노.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도윤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라는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소라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제 아이가.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간신히 떨림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상담원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성별을 말씀해 주세요. 8살이요, 남자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나요? 오늘 아침이요.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학교에는 가지 않았대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할 겁니다.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라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꼭 찾을게. 꼭.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라는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작은 파란 장갑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장갑이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주저앉아 장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서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라에게 그 30분은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의 사람들, 자동차들, 상점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엄마가 곧 찾을게. 소라는 핸드폰을 꺼내 도윤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지난달 학교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노란 모자를 쓰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자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 소라는 관할 경찰서 정문 앞에 섰습니다. 회색 건물은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이가 실종됐어요. 조금 전에 112에 신고했는데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형사님이 곧 오실 겁니다. 소라는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소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15분이었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소라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소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소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차경민이었습니다. 8년 전 소라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8년 전 소라를 가장 아프게 했던 남자였습니다. 소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경민도 소라를 보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민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경민은 다시 걸어와 소라 앞에 섰습니다. 한소라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그 목소리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강력계 차경민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경민은 먼저 걸었습니다. 소라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탁자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민은 한쪽에 앉으며
소라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경민은 노트북을 열고 타자를 쳤습니다. 그리고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실종된 아동의 이름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민도윤 8살이에요. 경민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생년월일은요? 2018년 5월 3일이요. 경민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도윤이의 키, 몸무게, 특징. 소라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경민. 하필 이런 상황에서 사진 있으세요? 소라는 핸드폰을 꺼내 도윤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민은 화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경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경민은 사진을 몇 초간 응시했습니다. 소라는 경민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민은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도윤이의 눈매, 코, 입매. 그것들이 경민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는 경민의 어린 시절 사진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경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소라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진 전송해 드릴게요. 소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았습니다. 경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소라는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경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이요. 7시쯤 쪽지 남기고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학교에는 가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이상한 행동이나 말.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어제 밤까지 평소와 똑같았어요. 경민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도윤이의 친구 관계, 평소 행동 패턴, 자주 가는 장소. 소라는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민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8년 전의 상처, 배신, 아픔. 그 모든 것이 공기처럼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집 근처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도 조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오늘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경민은 모를 것입니다. 1분 1초가 지옥 같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도윤이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나 이상한 차량 같은 거? 소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도윤이가 말했어요. 학교 앞에 검은 코트 입은 여자가 계속 있었대요. 그 사람이 자기를 봤다고요. 경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사흘 전쯤이요. 도윤이가 무섭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좀 더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도윤이의 말을 가볍게 여긴 게 후회됐습니다. 그 여자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도윤이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가 길었대요. 그게 다예요. 경민은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진행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라는 번호를 적었습니다. 경민은 그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경민도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경민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결심. 소라는 그 눈빛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경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 씨. 소라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꼭 찾겠습니다. 소라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빠르게 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와서야 소라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야? 8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랑했던 시간,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린 마지막 날.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를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소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확인했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소라는 한숨을 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조사실에 남은 경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경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을 떠올렸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 도윤이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설마. 경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8년 전 소라와 헤어진 시기. 도윤이의 나이 7살. 경민은 책상을 쳤습니다. 왜 소라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키웠을까요? 경민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경민은 벌떡 일어나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CCTV 분석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주변부터 확인해요. 경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경민은 동료들과 함께 CCTV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수사팀 막내 박준혁이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형사님, 어느 지역부터 확인할까요? 도윤이 집 주변 반경 500m부터 시작해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시간대로 좁혀서요. 경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골목길, 편의점 앞, 횡단보도. 경민은 모니터 앞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동안 수십 개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들이 반복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배달 오토바이. 경민의 눈은 점점 충혈됐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여기요. 준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민이 재빠르게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200m 떨어진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 15분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노란 가방을 맨 아이. 민도윤이었습니다. 경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면 속 도윤이는 평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두르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 번호 확인 가능해요? 조금 흐릿한데 최대한 확대해 볼게요. 준혁이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화질이 떨어졌지만 번호판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경민은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차가 도윤이 옆에 멈췄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남자가 도윤이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멈춰서서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는 주저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제로 태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준혁의 말에 경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사람이거나 아이가 신뢰할 만한 말을 했을 겁니다. 어떤 말이요? 엄마가 사고 났다거나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경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은 전형적인 아동 유인 방식이었습니다. 아이의 불안을 자극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추적해요. 준혁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다른 CCTV 영상들이 순차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학교 방향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주택가를 빠져나와 큰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톨게이트 카메라에도 잡혔네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였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통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번호판이 완전히 확인됐습니다. 번호판 조에 돌려요. 네, 형사님.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전과 기록도 있었습니다. 5년 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 현재 주소 확인되나요? 서울 강북구로 나와 있는데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출동 준비하고 차량 최종 위치 추적 계속해요. 경미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소라가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소라 씨, 차경민 형사입니다.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찾았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경미는 CCTV에 찍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검은 승용차, 남자와의 대화, 자발적으로 차에 탄 모습. 소라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그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아이가 믿을 만한 말을 들었거나요. 어떤 말이요? 경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소라가 더 불안해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소라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경미는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를 확보했고 지금 추적 중입니다.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소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경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낯선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은 적 있나요? 없어요. 도윤이는 학교랑 집만 오가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제가 항상 확인하고요. 알겠습니다. 뭔가 떠오르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형사님. 소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경미는 핸드폰을 귀에 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꼭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경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차량 이동 경로 다 나왔어요? 네, 여기 보세요. 준혁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빨간 선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도심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멈췄습니다. 경미는 그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네요. 네, 작년부터 재개발 예정지로 묶인 곳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빈 건물이고요. 경민의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됐습니다. 재개발 구역, 빈 건물,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아이를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자가 누군지 확인해요. 네, 잠시만요. 준혁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라건설이네요. 대형 건설사예요. 경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건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경민의 어머니 윤미라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설마. 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냉정해도 아이를 납치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경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현장 출동 준비하죠. 경민은 권총과 수갑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사 2명을 더 불렀습니다. 4명의 팀이 구성됐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갑니다. 실종 아동이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민은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도윤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반드시 찾는다. 경민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경찰서를 빠져나가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재개발 구역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경민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경민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재개발 구역이었을까요? 왜 하필 미라건설이 맡은 곳이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경민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재개발 구역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 철조망, 공사 중단된 크레인. 을씨년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경민은 차를 세웠습니다. 형사들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민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CCTV에서 봤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저기 있어요. 경민이 가리켰습니다. 형사들은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차는 비어 있었습니다. 경민은 주변 건물들을 둘러봤습니다. 어느 건물에 도윤이가 있을까요? 그때 한 건물의 2층 창문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경민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저기입니다. 경민은 건물을 향해 뛰었습니다. 형사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드디어 단서의 끝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소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에는 소라 혼자뿐이었습니다. 소라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무섭지는 않니? 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엄마 품에 안기는 모습, 자기 전 이불을 덮어달라고 조르는 모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소라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소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에는 도윤이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크레용과 색연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도윤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도윤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소라는 그 그림을 만졌습니다. 도윤이의 삐뚤삐뚤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소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스케치북 2권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북은 학교 미술 시간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집, 나무, 강아지, 친구들. 하지만 두 번째 스케치북은 달랐습니다. 표지부터 낡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철조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철조망이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강하게 그은 선이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소라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크레인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소라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림들은 모두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낡은 건물, 깨진 유리창, 텅 빈 주차장,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소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 코트의 여자는 여러 그림에 등장했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멀리서 서 있고 어떤 그림에서는 도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자세히 그려지지 않았지만 긴 머리와 검은 코트는 선명했습니다. 소라는 가장 최근 그림을 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담 너머로 검은 코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학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도윤이의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왜 이 신호를 놓쳤을까요? 소라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림들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철조망, 크레인, 낡은 건물. 이것들은 어딘가의 실제 장소를 그린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어디서 이런 것들을 봤을까요? 그때 한 그림이 소라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건물 벽에 큰 글씨가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크레용으로 쓴 글자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라. 소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라. 이 단어가 뭘 의미할까요? 소라는 다른 그림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에서 비슷한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펜스에 붙어 있는 안내판 같았습니다. 소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미라 건설 재개발을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라 건설, 대형 건설사였습니다. 여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재개발 예정 구역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 철조망, 그리고 붉은 크레인. 도윤이가 그린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소라는 손을 떨며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그 재개발 구역은 서울 북부에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그릴 수 있었을까요? 소라는 다시 스케치북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도윤이는 누군가에게 그곳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아니면 그곳을 지나가며 봤거나. 소라는 급히 경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경민이 받았습니다. 네, 차경민입니다. 형사님, 저 한소라예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도윤이 그림이요. 도윤이가 최근에 그린 그림들을 봤는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그림인가요? 소라는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철조망, 크레인, 검은 코트의 여자, 그리고 미라건설이라는 글자. 전화기 너머로 경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 그림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보낼게요. 소라는 스케치북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민에게 전송했습니다. 몇 초 후 경민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경민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며 그림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소라 씨, 이 그림들이 언제부터 그려진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날짜가 적힌 건 일주일 전부터예요. 경민은 그림 속 배경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건물의 구조, 철조망의 위치, 크레인의 모양. 경민은 오늘 오후에 확인한 재개발 구역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형사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소라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경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도윤이가 그 장소에 있었거나 지금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빨리 가봐야죠.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소라 씨는 집에서 대기해 주세요. 아니요, 저도 갈래요. 제 아들이에요. 경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간인이 현장에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20분 후에 집 앞으로 나와 계세요.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라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검은 코트의 여자. 소라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도윤이를 노렸는지, 무슨 목적인지. 소라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밑은 검게 그늘이 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곧 도윤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도윤아. 엄마가 간다. 찬바람이 소라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경민의 차를 기다렸습니다. 15분 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경민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소라는 뒷좌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경민은 백미러로 소라를 봤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향해, 도윤이가 있는 곳을 향해. 경민은 차를 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라건설.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경민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소라를 봤습니다.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경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년 전 소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잠깐 경찰서에 들러야 할 것 같습니다.
경민의 말에 소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소라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민은 차를 돌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5분 후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경민은 차에서 내려 서둘러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자료실은 오래된 사건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옛 문서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경민은 검색대에서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한소라 2017년. 화면에 몇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경민은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대병원 약물 오투여 사건. 경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물 사고. 경민은 기록을 더 읽었습니다. 당시 간호조무사였던 한소라가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했지만 소라는 병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경민은 손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 경찰관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사람의 서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미라. 경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어머니의 서명이 여기 있을까요? 경민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사건 발생 닷새 후였습니다. 경민은 파일을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필기체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단 병원 측 요청으로 해당 직원 영구 퇴출. 경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했다면 왜 소라는 해고당했을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가 이 사건에 개입했을까요? 경민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파일에는 병원 측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약물을 투여한 시간과 소라의 근무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그 시간에 다른 병동에 있었다는 CCTV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라가 범인으로 지목됐을까요? 경민은 더 오래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2017년 6월 10일자였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전이었습니다. 회의록에는 병원 증축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명단에 미라건설이 있었습니다. 경민은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소라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민은 당시 담당 형사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은퇴한 형사였습니다. 경민은 핸드폰을 꺼내 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후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 차경민입니다. 혹시 2017년 서울대병원 약물 사건 기억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 그 사건. 기억하지. 왜? 그 사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퇴한 형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건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어. CCTV를 보면 한소라 씨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거든. 근데 위에서 빨리 마무리하라고 압력이 들어왔지. 위에서요? 응.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위층에서 개입한 게 분명했어.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병원 측에서 그 직원을 내보냈어.
나는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어쩔 수 없었지. 경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혹시 윤미라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윤미라? 미라건설 회장 말인가? 네. 그분이 병원 투자자였어. 그리고 그분 아들이 한소라 씨 남자친구였다는 얘기를 들었지. 혹시 자네가? 경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퇴한 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아들이구나. 알겠네. 조심해, 경민. 그분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민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경민과 소라를 떼어놓기 위해 소라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직장을 잃게 만들고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견디다 못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경민은 자료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경민 자신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소라를 찾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경민은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소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소라가 물었습니다. 뭘 확인하신 거예요? 경민은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경민은 입을 열었습니다. 한소라 씨, 2017년 병원 사건 말입니다. 소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당시 CCTV 기록을 보면 소라 씨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소라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겁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년 동안 혼자 짊어진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왜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경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를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윤이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소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요. 경민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경민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민은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도윤이를 구하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뒷좌석에서 소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찾을게.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재개발 구역의 크레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민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표시됐습니다. 경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대면할 때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여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경민은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진실을 향해, 도윤이를 향해. 재개발 구역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서 있었습니다. 경민은 핸들을 꽉 쥐고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소라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소라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소라는 재빨리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소라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소라는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초 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소라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찾으려 하지 마라. 소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소라는 앞좌석에 경민을 불렀습니다. 형사님. 경민이 백미러로 소라를 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상한 메시지가 왔어요. 경민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소라에게 핸드폰을 건네받았습니다. 화면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찾으려 하지 마라. 경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도윤이를 데려간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이 번호 추적 가능합니까? 소라가 물었습니다.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경민은 동료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디지털 수사팀 박준혁이었습니다. 준혁 나야. 번호 하나 추적 좀 해줘. 경민은 메시지를 보낸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준혁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 번호 선불폰이네요. 위치 추적은 안 되고요. 명의는 가짜 명의예요. 실제 사용자 파악은 어렵겠는데요. 경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범인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번호로 최근에 통화한 다른 번호 있어? 잠시만요. 다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1분 정도 지났을까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번호가 오늘 오전에 한 번 더 사용됐어요. 통화 상대는 공사장 출입 직원이에요. 경민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공사장? 어느 공사장? 미라건설 재개발 현장이요. 경민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라건설. 다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 지금 어디 있어? 지금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에요.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렸대요. 내가 직접 가볼게. 준비해놔. 네, 형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민은 소라에게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공사장 직원이 연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갈래요. 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조사실에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일이잖아요. 소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경민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습니다.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민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방향을 돌려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민은 소라를 대기실에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게요. 소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민은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탁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경민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김철수요. 직업은? 공사장에서 일해요. 잡이라고 그래요. 경민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이 번호 아십니까? 남자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누구 번호죠?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민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동 실종 사건 조사 중입니다. 거짓말하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왜 이 번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까? 그건 그냥 일 관련 전화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공사장 철문 열어달라고 했어요. 누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모르겠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차만 들어갔어요. 차 색깔이나 번호는? 검은 승용차였어요. 번호는 기억 안 나요. 경민은 CCTV에서 본 차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화 건 사람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자였어요.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어요. 경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 경민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남자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명령조였어요. 문 열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런 식이었어요. 경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투, 경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투였습니다. 명령조이면서도 냉정한 톤,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 경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8년 전 소라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윤이까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 받은 게 언제입니까? 오늘 오전 9시쯤이요. 경민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도윤이가 차에 탄 시간은 7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공사장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공사장 어느 건물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봤어요. 경민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습니다. 경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당분간 여기 계셔야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민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는 거야? 경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무고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소라를 싫어해도 아이에게까지 해를 끼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민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경민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어머니는 부인할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경민은 대기실로 갔습니다. 소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민을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경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가 공사장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소라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정말요? 네, 가시죠. 두 사람은 서둘러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재개발 구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민은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도윤이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대면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붉은 크레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민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곧 도윤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차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진실을 향해, 도윤이를 향해. 재개발 구역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차가 철조망 앞에 멈췄습니다. 경민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붉은 크레인이 달빛을 받아 으스스하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경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라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라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경민은 철조망을 따라 걸었습니다. 입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100m쯤 걸었을까요? 잘린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자른 것 같았습니다. 경민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라도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었습니다. 경민은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하얀 불빛이 앞을 비쳤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녹슨 철근, 부서진 벽돌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경민이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경민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건물 틈새로 빠져나가며 기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휘익. 소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민은 멈춰 섰습니다. 건물 벽면에 감시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경민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몇 분의 작업 끝에 화면이 떴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경민은 오전 9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CCTV에서 봤던 그 차였습니다. 차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도윤이야. 소라가 작게 외쳤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분명 도윤이었습니다. 노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경민은 그 건물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민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저 건물입니다. 경민이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소라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경민이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경민은 핸드폰을 꺼내 동료 형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민은 다른 번호로도 시도했습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안 되네요. 경민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지역은 통신망이 약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기지국도 철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경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지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혼자 진입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범인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기다리려면 최소 30분은 걸렸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민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층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형사님,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민은 소라를 봤습니다.
소라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도윤이 좀 구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경민은 망설였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하면 형사직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경민은 도윤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 그 밝은 미소, 자신과 닮은 눈매. 경민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민은 권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소라 씨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도 갈래요. 안 됩니다.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소라 씨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어떻게 여기서 기다려요? 소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가 멈추면 소라 씨도 멈추세요. 절대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은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자갈이 발밑에서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민은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경민은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어두운 복도가 보였습니다. 계단이 2층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민은 소라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민은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경민은 멈췄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민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라도 뒤따랐습니다. 복도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경민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경민은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방 문틈으로 빛이 보였습니다. 경민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더욱 죽였습니다. 소라는 경민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경민은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곧 끝날 거야. 그리고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경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윤이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경민은 소라를 봤습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을 세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발로 찼습니다. 콰당.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민은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총을 앞으로 겨눴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방 안에는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CCTV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 구석에는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소라가 외치며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자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경민이 재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남자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경민은 남자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소라는 도윤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도윤이는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도윤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소라는 도윤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도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라는 도윤이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경미는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왜 아이를 데려온 거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나? 말해. 남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민은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경민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통화는 오늘 오후 5시였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니 경민이 아는 번호였습니다. 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경민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경민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가자. 세 사람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소라는 도윤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경민은 남자를 끌고 뒤따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통신이 다시 잡혔습니다. 경민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이는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건 10분 후였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윤이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소라는 도윤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도윤이는 엄마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경민은 구급차를 지켜봤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경민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윤이 상태 확인되는 대로 연락 주세요. 경민은 범인 남자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수갑을 찬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은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소라가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소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사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형사님 아니었으면 도윤이 못 찾았을 거예요. 경민은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형사님은 규정도 어기고 혼자 들어가셨잖아요. 위험했는데. 경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단독 진입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경민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소라는 경민을 바라봤습니다. 8년 전에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지만 약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의 경민은 달랐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2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소라와 경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보호자시죠? 네, 저예요.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아이가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하루 정도 입원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민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지금 면회 가능합니까? 경민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지는 마세요. 아이가 쉬어야 합니다. 소라와 경민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2층 병동이었습니다. 작은 1인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윤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라는 달려가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응, 괜찮아요. 조금 무서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도윤이는 의외로 씩씩했습니다. 소라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경민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경민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가 저 구해주신 거예요? 경민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 아저씨가 도윤이 찾으러 갔어. 고마워요, 아저씨. 도윤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경민은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도윤아, 아저씨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경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경민을 봤습니다. 경민은 괜찮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응, 괜찮아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민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된 거야? 도윤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교 가는데요.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같이 가자고요.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따라갔구나? 네. 엄마가 많이 아픈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라는 도윤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늦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경민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저씨 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 봤어요. 혹시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도윤이 주변에 있었어?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은 옷 입은 아줌마요. 학교 앞에서 저를 계속 봤어요. 경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은 코트의 여자. 도윤이 그림에 나왔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아줌마 얼굴 기억나?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 봐서요. 근데 무서웠어요. 경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지쳐 보였습니다. 경민은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이제 푹 쉬어. 네, 아저씨도 조심히 가세요. 경민은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소라를 봤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사할 게 많아서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경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경민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료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혁 나야. 범인 조사 시작해. 그리고 통화 기록, 계좌 추적 다 돌려.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통화 기록 보니까 이상한 번호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번호? 미라건설 본사 대표 번호예요. 경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라건설 본사. 어머니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증거 확보 철저히 해.
절대 놓치면 안 돼. 네, 형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민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통화 기록, 공사장 직원 진술, CCTV. 모든 것이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미라건설 본사를 향했습니다. 밤이었지만 어머니는 늦게까지 일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직 사무실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경민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의 죄를 드러낼 것입니다. 40분 후 미라건설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최상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경민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경민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경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민은 회장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보였습니다. 경민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민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경민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경민은 문을 닫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됩니다.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민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어머니만 보였습니다. 윤미라는 60대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매, 꼿꼿한 자세.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주름잡는 여자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밤늦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직원을 대하듯 했습니다. 경민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도윤이요. 왜 아이를 데려가게 하셨습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경민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 번호 아시죠? 어머님 개인 번호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범인과 통화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나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다. 그 중에 아이를 유인한 범인과의 통화도 있었나요? 경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민아, 넌 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공사장 직원 진술, 모두 어머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만족하느냐? 경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도윤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이 아니다. 한소라 때문이다. 소라 씨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치려 했다.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라 씨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소라 씨를 함정에 빠뜨렸죠. 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도 알아냈구나. 2017년 병원 사건, 약물 오투여 사건은 조작이었습니다. 소라 씨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압력을 넣어서 소라 씨를 쫓아낸 겁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 여자를 내 곁에서 떼어놓기 위해서였다. 경민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인정하는 것을 듣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너는 차경민이다. 미라건설의 후계자다. 그런데 무슨 간호조무사 출신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경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사랑보다 중요합니까? 사랑?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세상은 실력과 돈으로 움직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민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까지 손을 대신 겁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까지 데리고. 그걸 그냥 놔둘 수 없었다. 도윤이는 제 아들입니다. 경민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아이 얼굴을 보니 확실했다. 내 어릴 적 모습과 똑같더구나. 그런데도 아이를 해치려 하셨습니까? 해치려고 한 게 아니다.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 한소라가 다시는 너를 찾지 못하게. 경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논리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7살 아이를 무서움에 떨게 만들고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정당화가 됩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료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어머님을 체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경민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나를 체포한다고? 내 어머니를?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경민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료 형사가 받았습니다. 준혁, 미라건설 본사로 와. 용의자 체포한다.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감옥에 보낼 거냐?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이 하신 일은 범죄입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머님이 위했던 건 저였습니까? 아니면 어머님 자신이었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체포한다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20분 후 동료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준혁과 2명의 형사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합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미라 씨, 아동 유인 교사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준혁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경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경민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끌려나갔습니다. 경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라건설 윤미라 회장 긴급 체포, 아동 유인 교사 혐의.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경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단독 진입으로 인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고 처분과 함께 지방 발령이었습니다. 경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윤이를 구했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소라는 복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8년 전 병원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명예회복이 됐습니다. 병원 측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거절했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작은 분식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경미는 지방 발령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소라와 도윤이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라는 작은 분식 카페를 열었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20평 정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5개, 주방 하나.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떡볶이, 김밥, 라면, 오뎅.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도윤이네 분식이었습니다. 소라는 도윤이를 위해 가게를 열었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떡볶이가 인기였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학교를 마치면 가게로 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손님이 많으면 소라를 도왔습니다. 물 갖다 주고 휴지 건네주고 작은 일들이었지만 도윤이는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라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떡볶이 많이 팔렸어요? 응, 많이 팔렸어. 우리 도윤이 덕분이야. 소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라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주방을 닦고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경민이었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경민은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저씨. 도윤이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경민은 무릎을 꿇고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도윤아, 오랜만이다. 아저씨, 어디 갔다 왔어요? 진짜 오래 안 왔잖아요. 미안해. 아저씨가 좀 바빴어. 경민은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이는 경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엄마가 떡볶이 해줄게요. 도윤이가 소라를 봤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경민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는 경민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나 요즘 학교에서 그림 대회 나갔어요. 그리고 상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무슨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렸어요. 엄마랑 나랑, 그리고 도윤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경민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그렸어요. 경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라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소라는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떡을 부드럽게 삶고 소스를 정성껏 끓였습니다. 어묵과 삶은 계란도 넣었습니다. 10분 후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테이블에 가져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경민은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경민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떡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퍼졌습니다. 경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경민의 말에 소라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경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게는 잘 되시나요? 네, 다행히 손님들이 많이 와주세요. 다행입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도윤이가 도와주니까요. 소라가 도윤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윤이도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형사님은 어떠세요? 지방 발령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충청도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소라는 놀라 경민을 봤습니다. 서울로요? 네, 복직됐습니다. 다시 강력계에서 일하게 됐어요. 경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8년의 시간, 그리고 3개월의 공백. 그 사이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올 거예요? 경민은 도윤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라를 봤습니다. 소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올 수 있으면 올게. 경민의 대답에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모레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계속 와요. 도윤이의 순수한 말에 소라와 경민은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경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늦었네요. 조심히 가세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경민은 도윤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아, 안녕. 아저씨, 안녕. 또 와요. 경민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라 씨.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요. 소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경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린 채로 남았습니다. 소라는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저씨 좋은 사람이죠? 소라는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응, 좋은 사람이야.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됐으면 좋겠어요. 소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요? 응, 정말. 도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라는 도윤이를 안고 가게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민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닫히지 않은 문, 그 문 너머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도윤이 손을 잡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하지만 문 앞 램프는 켜두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올 수 있도록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끝이 아닌 시작이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라와 경민 그리고 도윤이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닌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닫히지 않은 문은 두려움일 수도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문 앞에 서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